고요함이 숨막히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박씨. 일가가 사는 이 집의 식탁은 언제나 그랬다. 최고급 마호가니로 제작된 거대한 식탁 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호텔의 셰프가 직접 와서 차린 산의 진미가 즐비했지만 그 누구도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땡땡. 무거운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값비싼 유럽산. 자기 그릇 위로 은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한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랍스터 살을 잘라 입으로 가져갔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맞은편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김선자 회장이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박씨 일가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유진이 피땀 흘려 창업한 코스메틱 회사 아우라 뷰티의 대주주였다. 결혼과 동시에 유진의 회사는 교묘한 방식으로 박씨 일가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싸의 아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식탁에 울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님, 이번에 새로 론칭했다는 그 세럼 말이다.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나 쏟아부었다면서 성과는 좀 있고 그것은 질문의 형태를 띤 비난이었다. 유진이 총괄한 루미너스 글로우 세럼 프로젝트는 론칭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고 각종 뷰티 채널에서 극찬이 쏟아지고 있었다. 명백한 성공이었지만 김 회장의 입에서 칭찬이 나올 리 없었다. 초도 물량은 완판되었고 현재 2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진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건조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항상 김 회장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고분고분하게 겁을 먹고 제 눈치를 보길 원했지. 저렇게 유능한 CEO처럼 구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 마애출 매출. 김 회장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비웃었다. 그깟 푼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회사에 격이라는 게 있다. 무슨 길거리 좌판상처럼 온라인 판매에만 목을 매는 게 우리 아우라의 격에 맞다고 생각하는 개냐 백화점 VVIP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는 브랜드가 업계를 선도합니다. V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살롱은 별도로 운영하며 품격 유지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려는 개냐, 지금. 김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옆에 앉아있던 유진의 남편 박민혁이 슬그머니 아내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제발 그만하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창업주이자 CEO가 아니었다. 그저 박씨 집안의 말 잘 듣는 며느리여야만 했다. 그녀의 재능과 성공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와 통제의 대상일 뿐이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결국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박민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의 원망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젯밤의 굴욕을 애써 잊으려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우라 뷰티는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어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회사였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마저도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닌 듯 했다. 꽝.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시동생인 박진석 전무가 회계팀과 법무팀 직원 몇 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가득했다. 형수님, 직무 중에 죄송하게 됐네요. 말은 공손했지만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허락도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세운 일이죠. 박 전무 예고도 없이. 유진은 차분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녀의 침착함에
박진석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긴급 경영 감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의 직권 명령입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툭 던졌다. 대주주인 김선자 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명백한 기획이었다. 감사라니요. 정기감사는 2달 전에 끝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근거는 지금부터 찾으면 되죠. 박진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러자 회계팀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유진의 컴퓨터와 서류 캐비닛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지고 압수하고 헤집어 놓았다. 유진이 막을 새도 없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약탈이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증거를 찾아냈다. 조작된 송장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처럼 꾸며진 거래 내역.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유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다 뭡니까? 전부 조작된 서류들입니다. 유진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남편 박민혁이 들어왔다. 유진은 구원이라도 만난 듯 그를 바라봤다. 민혁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줘요. 이 사람들이 날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민혁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는 책상 위에 널린 조작된 서류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유진 씨,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저 연극 같은 표정과 대사.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었다. 남편까지 한통 속인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결국 유진은 싸늘한 회의실로 끌려갔다. 회의실에는 김선자 회장과 박민혁 그리고 박씨 일가의 고문 변호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야가 많이 놀랐겠구나. 하지만 네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어머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끝까지 발뺌이야. 김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네가 횡령한 회사 자금만 수백억이다. 당장 검찰에 넘겨서 수십 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이야. 공포가 엄습했지만 유진은 눈을 똑바로 떴다. 그렇게 하시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김 회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배업정 하그래 가보렴. 증거는 차고 넘치고 최고의 로펌이 우리 편에 서 있을 텐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편은 아무도 없단다. 네 남편조차도. 김 회장의 시선이 박민혁에게 향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깨달았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유진 앞으로 내밀었다. 아우라 뷰티의 자녀 지분 포기 각서 유진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양도증서 그리고 이혼 합의서였다. 여기 서명해라. 김 회장이 턱짓으로 명령했다. 네가 저지른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에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기는 거다. 그러면 자비롭게도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으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파렴치한 협박이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선언이었다. 유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김 회장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박민혁의 비겁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을 뇌리에 새겼다. 언젠가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리라. 결국 그녀는 펜을 들었다. 지금은 힘이 없었다. 여기서 감옥에 가면 복수는커녕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서걱서걱.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김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은 유진을 벌레 보듯 대했다. 보안 요원들이 양팔을 붙들고 그녀를 회사 밖으로 끌어냈다. 개인 물품 하나 챙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하고 자신의 손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고른 그 사옥에서 쫓겨났다. 차가 그녀를 박 씨의 저택으로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대신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 몇 개가 문 밖으로 던져져 있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일 생각 마십시오. 경비원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쾅 철문이 닫혔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진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천억 자산가이자 존경받는 CEO였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빗속에 서 있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 유진은 닫힌 철문을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들어왔던 곳. 이제는 그녀를 삼켜버린 괴물의 소굴처럼 보였다.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민혁 그리고 김선자 회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이렇게 내쫓았겠다. 좋아.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야. 나는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그 이상을 되찾고 당신들을 파멸시키고 말겠어. 밤새도록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한유진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시작되고 있었다. 빗줄기는 그칠 줄 몰랐다. 서울의 밤은 현란한 넌사인으로 가득했지만 한유진에게 그 빛은 닿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빗속을 정처 없이 헤맸다. 머릿속은 텅 빈 것 같다가도 김선자 회장의 조롱 섞인 미소와 박민혁의 비겁한 눈빛이 번갈아 떠오르며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호령하는 여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도 가진 돈도 없는 신세였다. 흠뻑 젖은 몸에서는 한기가 느껴졌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쥔 작은 여행 가방만이 그녀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의 초라한 증거였다. 휴대전화는 이미 배터리가 나가 꺼진 지 오래였다.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지만 사실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 비참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의 작은 처마 밑으로 몸을 웅크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는 유령처럼 보였다.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배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그때였다. 스르륵. 소리도 없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빗물을 가르며 멈춰 섰다. 현실감 없는 광경에 유진은 멍하니 차를 바라보았다. 뒷좌석의 창문이 조용히 내려갔다. 차 안에는 칼같이 다려진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지적으로 빛나는 눈빛. 그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마치 희귀한 광물을 감정하는 듯한 평가의 시선으로 유진을 보고 있었다. 한유진 씨 맞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낯선 남자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누구시죠?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곤나 좋은 교대 카노조니 켐 고요 가케루 오토콘와 젠이노 규주샤카. 소레토모 베츠노 이토 모츠토 모노카노 도치라카다った. 일단 차에 타시죠. 이런 곳에 오래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를 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태도에는 위압감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정중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대로 밤새 비를 맞으며 거리에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절망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었다. 그녀는 계산을 마쳤다. 천천히 일어나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바깥 세상과는 달리 차 안은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로 가득했다. 운전기사가 말없이 따뜻한 타월과 생수 한 병을 건넸다. 남자는 유진이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인내심이 강한 사냥꾼처럼 보였다. 차가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쯤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권지훈이라고 합니다. YS그룹 회장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세차게 뛰었다. 권지훈, YS그룹.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 금융투자 건설을 아우르는 초거대 기업의 총수.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림자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 그런 거물이 어째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일까? 박씨 일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YS그룹. 어째서 저를, 한유진 씨의 경력을 예전부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지훈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 말을 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아우라 뷰티를 업계 정상에 올려놓은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박씨 일가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 또한 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시장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는 옆에 있던 태블릿 PC를 켜서 유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긴급감사 주주총회, 유진의 자산 양도 과정이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정보력이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찾아왔다. 한유진 씨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권지훈은 서론을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미친 사람이거나 자신을 지독하게 조롱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권지훈이 즉시 말을 덧붙였다. 물론 서류상의 계약건은 아예에게 결혼입니다. 그는 마치 복잡한 투자 상품을 설명하듯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계약의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 나는 당신에게 YS그룹 안주인이라는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제공할 겁니다. 박씨, 일가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방패가 되어주겠죠. 둘째, 나의 자금력과 YS그룹의 법무팀, 재무분석팀, 정보팀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복수를 위한 최고의 무기를 당신 손에 쥐어주는 셈입니다. 셋째, 그 대가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박씨 일가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비리를 폭로하고 그들의 제국에 균열을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박씨 일가가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을 때 우리의 계약은 깨끗하게 종료됩니다. 그 후 YS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박씨 그룹의 우량 자산을 인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선이나 구원이 아니었다.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다. 한유진이라는 인간의 복수심과 재능을 가장 비싼 값에 사겠다는 제안이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인가 아니면 신이 내려준 동아줄인가. 하나의 세장에서 도망쳐 더 크고 화려한 세장으로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장은 그녀에게 복수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었지만 기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명확하고 전략적인 목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가련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유진의 짓밟혔던 자존심을 자극했다. 왜 저입니까?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왜 자신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했다. 권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박씨 일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유진 씨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그것을 실행할 능력과 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에 투자하는 겁니다. 당신의 분노와 나의 자본 완벽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유진의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냈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구제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었다. 유진의 눈에 다시 과거의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CEO의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의 떨림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고급 빌라 앞이었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요새가 될 터였다. 권지훈이 채서 내리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일부터 당신은 YS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복수의 대리인이 될 겁니다. 한유진 씨,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초라한 자신의 과거를 차 안에 남겨두고 새롭고 위험하며 강력한 현실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밖의 폭풍우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내면에서 복수의 폭풍은 이제 막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현실의 첫날은 낯설지만 강렬한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권지훈이 제공한 빌라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완벽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주식시장 데이터와 외환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도청이 불가능한 보안 통신 라인과 디지털 전략 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빗물에 젖어 절망에 떨던 어젯밤의 한유진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준비된 옷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블라우스와 슬랙스로 갈아입었다. 절망의 흔적은 사라지고 차가운 지성과 불타는 결의로 가득 찬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웠다. 휴식을 취하는 대신 YS그룹의 정보팀이 수집한 박씨 일가와 아우라 뷰티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흡수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계약서, 내부 보고서, 심지어 김선자 회장과 박민혁의 개인적인 투자 내역까지. 그녀가 CEO로 있을 때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의 심연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전이 되자 권지훈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한 명은 YS그룹 법무팀의 에이스로 불리는 조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재무분석가 김 실장이었다. 그들은 권 회장의 명령에 따라 유진을 돕기 위해 파견된 정예팀이었다. 오늘부터 한유진 대표님의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도록. 권지훈의 간결한 소개가 끝나자 조 변호사와 김 실장은 유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회장님의 계약 아내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반갑습니다. 한유진입니다. 유진은 그들의 텃세를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곧장 디지털 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의뢰인이 아니었다. 이 작전의 총사령관이었다. 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소송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합니다. 조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동의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면 공격은 가장 하수입니다. 견고한 요새는 정문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급로를 끊고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두 남자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심에 눈이 먼 여자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전략가의 분석이었다. 유진은 스크린에 아우라 뷰티의 사업 계획서 하나를 띄웠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유럽의 최고급 백화점 체인인 갤러리 보몽과의 독점 입점 계약. 박민혁 사장이 제 발로 서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죠. 계약 체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덧붙였다. 계약 규모만 수백만 유로에 달합니다. 성공한다면 아우라의 주가는 폭등하고 박민혁의 입지는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어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을 파기시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유진은 갤러리 보몽의 내부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가 CEO 시절 직접 상대했던 터라 그들의 성향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유럽 특히 갤러리 보몽 같은 전통 있는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공급망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박씨 일가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는 부분이죠. 그들은 항상 원가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원료 공급처와 거래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리스트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의 계획은 명확했다. YS그룹의 힘으로 직접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었다. 의심의 씨앗을 심어 그들이 스스로 발을 빼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조 변호사 팀은 즉시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부티크 컨설팅 펌 HYJ 스트래티지를 설립했다. 유진의 이니셜을 땄지만 YS그룹과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게 완벽하게 위장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유진의 작전을 수행할 유령 부대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파리에 있는 갤러리 보몽의 구매 총괄 책임자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한국 시장 분석가의 진심 어린 우려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첨부된 보고서에는 아우라 뷰티가 사용하는 일부 원료가 노동 착취 논란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특정 농장에서 공급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고발 대신 교묘하게 데이터를 나열하고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 안의 데이터와 전문 용어들은 업계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지독하게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들이었다. 그 보고서는 마치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다. 이 계약을 진행하면 큰 공영에 처할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았다. 동시에 그 보고서의 요약본이 유럽의 한 작은 경제윤리 저널에 제보되었다. 대중적인 매체가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이 신뢰하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곳이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지휘통제실의 스크린에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경제윤리 저널, K뷰티의 그림자, 공급망 투명성 논란, 갤러리 보몽 아우라 뷰티와의 계약 서명 잠정 연기, 공급망 전면 재검토 필요. 아우라 뷰티의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무능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선자 회장은 분노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아들의 무능함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히 진정한 적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디서 경쟁사가 시시껄렁한 장난질을 하는 거겠지. 돈을 더 줘서라도 마가 저 유럽 놈들도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김 회장의 구시대적인 해법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비껴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낡은 방식으로 소리치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요새에서 정교한 외과 수술처럼
적의 혈관 하나를 정확히 끊어낸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통제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자신들이 일으킨 혼란의 여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권지훈이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잘 놓인 돌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법이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유진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 겨우 문을 두드렸을 뿐이니까요. 다음은 벽돌을 하나씩 빼낼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넘쳤다. 권지훈은 그녀의 옆에 서서 스크린을 함께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계약의 내용을 넘어선 인간 한유진을 향한 질문이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저는 복수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제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의 이름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고 그 가치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박 씨 일가의 몰락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권지훈은 자신이 제대로 된 파트너를 골랐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한 단단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차가운 스크린 불빛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전쟁을 이끌어갈 두 명의 지휘관처럼 보였다. 첫 번째 수는 성공했다.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유진이 쏘아 올린 작은 돌멩이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갤러리 보몽,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휘 통제실 스크린에는 아우라 뷰티의 주가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그래프가 그려졌다. 김 실장이 새로운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예상대로입니다. 아우라와 거래하던 다른 해외 파트너사들 몇몇이 공급망 투명성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한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곧바로 다음 공격을 지시하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큰 상처를 한 번 내는 것보다 수천 개의 작은 상처로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었다. 전면전은 아직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그들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짜증나게, 그래서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죠. 그녀의 새로운 지령은 교묘하고 정밀했다. 그녀는 YS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해 금융 블로거들이나 중소 언론사에 아우라 뷰티에 대한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단독, 아우라 뷰티 핵심 연구원들, 창업주 퇴진 후 줄줄이 사표, 가십, 박민혁 사장과 박진석 전무 경영권 두고 내부 권력 다툼 심화, 신제품 개발 일정 전면 지연 이유는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자 시장은 아우라 뷰티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천재 창업자 한유진이 떠난 후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한편 박 씨 일가의 저택은 연일 차가운 기류에 휩싸였다. 김선자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김 회장이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박민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아마 경쟁사인 태평양 화학 쪽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를 견제해 왔으니까요. 박진석 전무가 나름의 추측을 내놓았지만 김 회장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아들들의 무능함에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치명적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한유진, 그녀는 지금쯤 어디 길바닥에서 울고 있겠지. 김 회장은 경멸적으로 내뱉었다. 감히 우리 뒤통수를 칠
배짱이나 있겠어. 분명 다른 놈들이야. 그녀의 오만함이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유진을 이미 끝난 사람, 완전히 짓밟아버린 패배자로 취급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회장은 이 기회에 한유진의 사회적 명성을 완전히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비열한 수법이었다. 언론사에 연락해 한유진이 횡령한 돈으로 문란한 사생활을 즐겼다고 풀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소문도 좋고 다시는 재기할 생각도 못하게 그 이름을 더러운 진창에 처박아 버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를 최악의 실수였다. 며칠 뒤 온라인 연예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루머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충격 횡령 CEO, 한유진 호스트바 출입 의혹, 끝없는 추락 마약 스캔들까지. 빌라의 통제실에서 그 기사들을 보던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다졌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더러운 거짓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에 박혔다.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여자로서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그녀의 눈에 아주 잠시 고통과 분노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때 권지훈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유진의 굳은 표정과 스크린에 떠있는 저열한 기사들을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괜찮냐는 식의 공허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YS그룹 전략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에게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30분 주지. 인터넷에서 저 쓰레기들 전부 치워버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디지털 세상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YS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자 악의적인 기사들은 검색 결과의 저편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새로운 콘텐츠들이 채웠다. 과거 한유진의 천재성과 정직함을 조명했던 낡은 인터뷰 영상들이 다시 떠올랐다. YS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력 경제 칼럼니스트들은 아우라 뷰티의 이상한 추락, 창업주 퇴진 시점과 수상한 연관성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박씨 일가의 어설픈 인신공격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의심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후였다. 권지훈은 빌라의 작은 정원에서 혼자 서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비즈니스적인 장벽이 처음으로 조금 낮아진 순간이었다. 괜찮습니까? 권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전쟁의 일부일 뿐이죠. 하지만 고마워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약한 모습을 인정했다. 권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을 거짓으로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만들어내는 데서 나오는 거죠. 박씨 일가는 그걸 모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경영 철학이자 인생관이었다. 유진은 그가 왜 박씨 일가를 암적인 존재라고 불렀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와 정의, 그리고 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서로의 가치관과 능력을 존중하는 동맹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계약 결혼이라는 껍데기 아래 진짜 파트너십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십이 단단해지는 동안 적의 제국에는 또 다른 균열이 생겨났다. 아우라 뷰티 본사. 애어설픈 언론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불안감을 느낀 국내 최대 유통 채널 중 하나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파기해버렸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었다. 재정적인 타격도 컸지만
아우라 뷰티가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통제실 스크린에 계약 파기 속보가 떴다. 김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적들이 절박해질수록 그들의 수는 더욱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졌다.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유진은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제국의 외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균열 속으로 쐐기를 박아 넣을 차례였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다. 사소한 교란 작전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적의 심장을 겨눌 시간이었다. 한유진은 디지털 보드 중앙에 새로운 목표를 적었다. 박씨 일가 비자금. 그 글자를 보는 조 변호사와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권지훈 역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공격은 연막이었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것입니다. 박씨 일가의 돈줄 그들의 힘의 원천인 불법 비자금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 그녀는 쇼로 재직하던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김선자 회장은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여겼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내세운 거래 부풀려진 회계 장부. 그녀는 비자금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지만 핵심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박씨 일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김 실장이 말했다. 모든 자료는 재무팀 깊숙한 곳에 그들의 충신들 손에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부자가 필요합니다. 유진은 아우라 뷰티, 재무팀의 인사 파일을 스크린에 띄워넣었다. 수십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오영민 부장, 이 사람입니다. 스크린에 오영민 부장의 사진이 확대되었다.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 그는 박씨 일가가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일해온 베테랑 재무 전문가였다. 원칙주의자였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유진은 김 회장이 비상식적인 자금 집행을 요구할 때마다 그가 보였던 불편한 표정을 기억했다. 그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혹은 보복이 두려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 근본은 선한 사람이었다. 오 부장님은 얼마 전 박민혁 사장에 의해 강제 퇴직당했습니다. 그 자리는 박씨 일가의 친인척으로 채워졌고요. 그것은 오영민에게 복수를 위한 동기를 주었다. 회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부당함에 대한 분노. 며칠 후 유진은 서울의 한 조용한 전통 찻집의 별실에서 오영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경호원이나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다. 전직 CEO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약속 시간이 되자 초췌한 모습의 오영민이 들어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겁부터 먹었다. 박씨, 일가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억지로 그를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다. 그의 퇴직에 대한 위로를 건네고 그와 함께 일했던 옛 시절을 이야기하며 경계심을 풀게 했다. 다 끝난 일입니다, 대표님. 오영민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부장님. 이건 우리가 사랑했던 회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김 회장의 명령에 따라 불법적인 자금들을 처리하면서 부장님의 양심은 정말 괜찮으셨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영민의 어깨가 움찔했다. 유진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당근을 보여줄 때임을 알았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장님과 부장님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줄 힘이 제 뒤에 있습니다.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힐 용기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권지훈의 존재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자신의 뒤에 거대한 힘이 있음을 암시했다. 오영민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유진이 오영민을 설득하는 동안 박씨 일가는 마침내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저택은 패닉 상태였다.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파트너들은 떠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HYJ 스트래티지라는 유령 회사의 뒤를 캤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다. HYJ, 한, 유, 진, 감히 그년이 김선자 회장의 집무실에서 괴성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이 분노와 약간의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맨몸으로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런 엄청난 방역을 가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혼자서는 절대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어. 누구 백을 믿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박민혁이 불안에 떨며 소리쳤다. 박진석 전무의 눈이 번뜩였다. 누구든 간에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말로 안 들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유진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최근에 그만둔 재무책임자 오영민이었다. 그날 밤 오영민은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밤새 고민했다.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영원히 침묵할 것인가. 그가 막 유진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을 때였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오영민 부장님, 나 박진석입니다. 잘 지내시죠? 박진석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요즘 따님이 다니는 유치원이 보안이 허술하다는 소리가 있던데 늦은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냥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몸 조심하시라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오영민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가족을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박씨 일가의 그 협박은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그것은 오영민의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의 양심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오영민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접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괴물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박씨 일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했던 비밀 장부에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를 숨겨두고 있었다.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다음 날 유진은 오영민에게서 그 USB를 건네받았다. 손안에 들린 작은 저장 장치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용기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였다. 지휘 통제실. 권지훈이 유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영민 부장님과 가족은 지금부터 YS그룹의 최상급 보안팀이 24시간 보호할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결심한 듯 USB를 메인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의 이름들,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 날짜별로 정리된 불법 거래 내역들. 박씨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폭풍이 곧 시작될 겁니다. 유진은 스크린에 떠오른 데이터의 폭포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우라 뷰티의 연례 주주총회장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빌려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박씨 일가의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재계 인사들과 주주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단상 가장 높은 곳, 김선자 회장은 마치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혼란으로 인한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한유진의 방역으로 잠시 휘청거렸지만 막대한 자금과 법무팀을 동원해 급한 불을 껐다고 믿고 있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연임을 확정짓고 새로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불안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박민혁과 박진석은 어머니의 양옆을 지키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유진은 이제 과거의 위협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숨어서 더러운 공작이나 펼치는 겁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감히 모습을 드러낼 리 없다고 확신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모든 것은 박씨 일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재무보고는 교묘하게 조작된 숫자로 채워졌고 사업계획은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되었다. 마침내 의장이 김선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 김선자 회장님의 연임에 동의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의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볼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상을 응시하는 여자. 한유진이었다. 장내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김선자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유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YS그룹의 조 변호사와 김 실장이 서 있었고 그들은 스위스의 신생 투자펀드 YJ 스트래티지의 위임장을 들고 있었다. 잠깐만요, 의장님. 유진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주들의 시선을 가르며 마치 자신의 무대로 걸어가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 안개원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HYJ 스트래티지는 최근 아우라 뷰티의 지분 15%를 확보한 2대 주주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언제 어떻게 저 유령 같던 회사가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섰단 말인가. 박씨 일가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저 년이 어떻게... 김 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의 뒤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이들의 운명을 바꿀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아우라 뷰티의 진정한 재무 상태와 현 경영진의 도덕성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힌 도표가 나타났다. 유진은 마치 유능한 교수가 강의를 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아우라 뷰티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원료 수입 마케팅 대행 등의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박씨 일가가 소유한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화살표로 표시되었다. 그 화살표의 종착점은 단 두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선자 회장과 박민혁 사장의 해외 비밀 계좌였다. 횡령된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곳입니다.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박씨 일가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쓰였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개오진 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김 회장이 발악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또한 현 경영진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협박과 같은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음성 파일에 파형이 나타나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용민 부장님, 나 박진석입니다. 따님이 다니는 유치원이 보안이 허술하다는 소리가 있던데 박진석 전무가 오용민 부장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이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영비리를 넘어 명백한 형사범죄의 증거였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김선자 회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이 천하의 죽일 년 네가 감히. 하지만 그녀의 손이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호텔 직원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었다. 김선자 씨, 박민혁 씨, 박진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소리쳤다. 한때 대한민국 뷰티 업계를 호령했던 철의 여왕 김선자 회장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박민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주저앉았고 박진석은 끝까지 발버둥치다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국이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서늘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혼란의 와중 그녀의 시선이 장내 뒤편의 한 남자와 마주쳤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신뢰와 자부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씨 일가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아우라 뷰티의 추악한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눈부신 빛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는 박씨 일가의 몰락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권지훈의 집무실 혹은 이제는 한유진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 그곳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 법정에 서는 김선자 회장과 두 아들의 초췌한 모습,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장면, 동결된 그들의 자산 목록.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아우라 뷰티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브랜드의 명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더럽혀졌다. 권지훈의 YS그룹은 채권단 자격으로 파산 절차를 관리하며 아우라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던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인수했다. 기술력과 인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해서였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분노나 통쾌함은 없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고요한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어느 맑은 날 유진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새로운 사무실에 있었다. 과거 아우라 뷰티의 화려한 CEO실에 비하면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진 공간은 따뜻하고 희망이 넘쳤다. 그녀는 새로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권지훈이 찾아왔다. 그는 YS그룹 산하에서 새롭게 재건될 뷰티 회사의 대표직을 그녀에게 제안했다. 아우라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였다. 하지만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우라 뷰티는 박씨 일가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 이름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오물이 묻어 있어요. 저는 제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브랜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려함과 허영을 파는 것이 아닌 진정성과 윤리적 가치를 담은 브랜드. 그녀의 고통과 성장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철학이었다. 브랜드의 이름은 보나 본에, 본연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었다.
권지우는 그녀의 빛나는 눈을 보며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비전과 열정을 존중했다.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YS그룹이 그녀의 새로운 회사에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되겠다는 것. 경영과 비전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것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다. 유진은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빌라의 거실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계약, 결혼 서류와 함께 이제는 효력이 없어진 그 계약을 해지하는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 계약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권지훈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공기 중에 어색하고 서운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펜을 들어 해지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회장님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들렸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권지훈은 그녀가 서명한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권지훈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서명란을 비워둔 채 펜을 내려놓았다. 이 계약서는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유진이라는 사람과의 파트너십은 이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진솔하고 논리적이었다. 비즈니스가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유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그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감사함이 어느새 더 깊은 감정으로 자라났음을 그녀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잘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1년 후 한유진의 새로운 브랜드 보나본 A의 론칭 행사장. 행사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 그리고 축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보나는 출시와 동시에 정직한 성분과 뛰어난 품질 그리고 윤리적 경영 철학으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단상에 선 유진은 이전보다 더욱 자신감 넘치고 편안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에는 과거에 의리 있는 동료들과 이제는 든든한 재무 책임자가 된 오영민 부장도 함께하고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진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VIP석이 아닌 평범한 손님들 사이에 섞여 오직 그녀만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승리자의 미소이자 함께 열어갈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차가운 복수의 폭풍우는 완전히 그치고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민설이 씨,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최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 호텔의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자 재능 있는 후배를 내치는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과 냉혹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네 이사님, 그게 무슨... 민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던 새로운 향수 프로젝트 별의 눈물 Tears of a Star의 최종 보고를 막 마친 참이었다. 초의 이사는 조작된 서류 몇 장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당신이 경쟁사에 우리 회사의 기밀 포뮬러를 유출했다는 증거야. 그것도 실패작 가짜 포뮬러를 넘겨서 회사의 신뢰도까지 망가뜨렸어. 당신 같은 배신자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가 말하는 기밀 포뮬러는 사실 그가 서리에 완벽한 별의 눈물, 포뮬러를 훔친 뒤 그녀를 내쫓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조잡한 가짜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에게 배신자라는 누명까지 씌운 것이다. 서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타고난 소심함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그녀의 혀를 마비시켜 버렸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호텔의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직원용 서비스, 복도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억울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절망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샘플 유리병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바로 진짜 별의 눈물. 그녀의 영혼과도 같은 마지막 작품이었다. 한편 같은 호텔의 다른 층. 국내 최고의 럭셔리 그룹 오너스 더 어너스, 이 한태호 회장이 막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는 업계에서 황금코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절대적인 후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방금 전 최 이사가 들고 온 새로운 향수에 대한 투자 제안을 검토하고 온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망했다. 최 이사가 자랑하던 그 향수는 그저 그런 평범한 향기일 뿐 어떤 영감도 주지 못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가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지극히 매혹적인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깊은 슬픔과 그 슬픔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빛 같은 순수함,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함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향기였다. 그의 황금콧과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완벽한 향기. 그는 홀린 듯 향기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한적한 서비스 복도였고 한 젊은 여자가 작은 벤치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다. 태오는 원래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차가운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코를 자극한 그 경이로운 향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여자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유리병에서 그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민설이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완벽한 수트를 입은 압도적인 존재감의 낯선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실크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그의 깊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절망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이나 그녀의 슬픔이 아닌 오직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을 보며 물었다. 그 향수 당신 겁니까? 그 한마디가 그녀의 멈춰버린 세상의 톱니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태호 회장의 낮은 질문에 민설이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 압도적인 존재감의 남자가 왜 자신의 향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녀는 경계심에 자신도 모르게 향수 샘플이 든 유리병을 등 뒤로 숨겼다. 태호는 그녀의 경계심을 눈치챘지만 다그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이런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들어볼 가치가 있겠지. 그는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갑시다. 그는 울고 있는 어리둥절한 서리를 데리고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VVIP들만 이용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은 서비스 복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으며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주문했다. 그는 그녀가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이 향수,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그의 예상치 못한 침착하고 진지한 태도에,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에 서리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뒤죽박죽이고 감정적인 고백이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별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향수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녀의 상사인 최 이사가 어떻게 그녀의 작업을 사사건건 무시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녀의 진행 상황을 몰래 감시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그녀의 최종 포뮬러를 훔치고 조잡한 복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발표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그녀에게 가짜 포뮬러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녀를 해고했는지,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유리병이 그녀의 진짜 작품의 마지막 남은 샘플이라는 것까지 그녀는 울면서 두서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연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조금 전 최 이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평범하고 지루했던 향수 샘플은 바로 이 여자가 말하는 가짜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코를 자극하는 이 경이로운 향기가 바로 진짜였다. 최 이사는 사기꾼이었다. 그는 훔친 그것도 조잡한 가짜 상품을 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니었다. 수백억 원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대한 투자 사기극이었다. 향기에 대한 그의 순수한 관심은 이제 차가운 전략적 계산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무너져 내린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천재적인 창조자이자 이 사기극의 핵심 증인을 보았다. 그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민설이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그 눈물이, 그리고 당신의 그 향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돕지. 그리고 당신의 명예와 그 향수를 되찾아 주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하오. 나는 당신의 그 향수, 그리고 향수에 대한 당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최 이사의 그 추악한 사기극을 만천에 증명해야 하니까 서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강력한 남자가 자신을 파멸시킨 그 남자를 상대로 자신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해고당한 그 순간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맹이 그렇게 결성되었다. 수줍던 조향사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태호 회장은 민설이를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의 그룹 오너스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비밀 향수 연구소였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오직 그와 극소수의 핵심 연구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민설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조향사의 꿈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희귀한 천연 향료들이 보관된 거대한 셀러 최첨단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질량 분석기 GCMS, 그리고 완벽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수십 개의 조향실까지. 그녀가 다니던 중소 화장품 회사의 낡은 실험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이곳이 이제부터 당신의 전쟁터가 될 거요. 테오가 말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파트너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테오의 팀은 그의 지시에 따라 최 이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재정 상태 주변 인물, 그리고 과거에 그가 진행했던 다른 프로젝트들까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보의 그물이 최 이사를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소 안에서 서리는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최 이사가 테오에게 보여주었던 그 가짜 향수 샘플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완벽하게 해체하고 분석하여 그의 사기극을 증명해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조향실의 테이블 앞에 앉았다. 더 이상 그녀는 수줍고 어리숙한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학자이자 예술가였다. 그녀는 먼저 GCMS 장비를 이용해 가짜 향수의 성분을 분석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모니터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데이터 속에서 거짓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첫째, 값싼 재료. 최 이사는 그녀의 별의 눈물에 사용된 희귀한 천연 재료들 대신 아주 저렴한 인공 합성 향료들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사용한 최고급 베르가못 오일 대신 그는 값싼 합성 리날롤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앱솔루트 대신 인공 바닐린을 사용했다. 둘째 표절의 증거. 하지만 그는 그녀의 포뮬러 핵심인 여러 향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중심 어코드 아코드만큼은 교묘하게 흉내냈다. 이것은 그가 그녀의 원본 포뮬러를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유해 성분. 그는 자신의 조잡한 복제품을 안정시키고 향을 강제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업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심각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안정제를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스모킹 건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상세하고 전문적인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화학 성분 분석표와 데이터, 그리고 그녀의 오리지널 별의 눈물이 담고 있는 철학과 초회 이사의 가짜 향수가 가진 기만적인 속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초회 이사의 향수가 단순한 표절작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 제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향기와 과학의 세계 속에서 그녀의 수줍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테오와 함께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의 발견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했다. 타요는 그녀의 명석함과 정확함, 그리고 향에 대한 깊은 철학에 감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최 이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바로 그때 테어의 비서인 조 비서가 그들만의 비밀 연구소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최 이사에 대한 1차 뒷조사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알아냈습니다. 최 이사는 최근 불법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범행의 동기.
그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서리의 향수를 훔치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한태호 회장은 서리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와 조 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보았다.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과학적 증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는 새로운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를 완전히 끝장낼 시간이야. 그들의 방역의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에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태호 회장의 오너스 그룹과의 회사 매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한 회장은 최 이사가 선보인 가짜 향수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듯 보였고, M&A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박 빚에서 벗어나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고 오너스 그룹의 고위 임원 자리까지 보장받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점점 더 오만하고 방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성가시게 했던 그 어린 조향사 민설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에게 그녀는 이제 길게 버려진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그물은 그의 숨통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맹렬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한태호 회장의 지시를 받은 조 비서와 그의 팀은 최 이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최 이사의 도박빚 규모와 그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범행의 동기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또한 과거 최 이사 밑에서 일하다가 아이디어를 빼앗기고 쫓겨났던 다른 주니어 연구원들을 찾아내어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했다. 그의 파렴치한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서리가 발견해낸 그 유해 화학 안정제. 그들은 그 안정제를 납품한 업체를 추적했다. 그리고 최 이사가 그 업체 관계자와 통화하며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내용을 합법적인 감청을 통해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깟 안정제 가지고 뭘 그렇게 튕겨 내가 시키는 대로 관련 서류나 전부 파기해버려 돈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그것은 그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한편 한태호 회장의 비밀연구소. 민설이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며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그리고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한 회장의 팀이 외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연구소 안에서 자신의 진짜 별의 눈물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그 향수가 가진 철학과 예술성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과학 보고서를 쓰는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하는 자신감 넘치는 예술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수줍음 대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태호 회장은 최 이사 측에 회사 인수 계약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 계약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최 이사는 마침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개발한 위대한 향수와 함께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성공을 만천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화려한 조인식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죄가 폭로될 공개적인 처형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인식 전날 밤, 최 이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는 곧 모든 빚을 청산하고 돈과 명예를 모두 손에 쥔 승리자가 될 터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내일 기자들 앞에서 할 연설을 연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민설이는 연구소의 조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완벽하게 재탄생한 그녀의 작품 별의 눈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향기의 첫 노트를 맡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겪었던 슬픔과 절망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희망과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의 향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반역자의 거짓된 자부심과 창조자의 진실된 자부심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종 계약 및 신제품 발표회 전날 밤, 한태호 회장의 비밀 연구소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태호와 조 비서 그리고 민설이 단 3사람이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조 비서가 내일의 계획을 브리핑했다. 1단계 행사가 시작되면 최 이사가 먼저 단상에 올라 자신의 걸작 향수와 이번 M&A 계약의 성공을 자축하는 연설을 할 겁니다. 2단계 그의 연설이 끝나면 회장님께서 무대에 오르십니다. 처음에는 그를 칭찬하며 우리 그룹의 정직과 품질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3단계,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그의 도박빚 과거의 표절 행적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 이로써 그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조비서의 시선이 서리에게 향했다. 회장님께서 이 향수의 진짜 주인을 무대 위로 부를 겁니다. 바로 민설이 씨,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진짜 별의 눈물이 어떤 향수인지, 그리고 최 이사의 것이 얼마나 조잡한 가짜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을 듣고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을 파멸시킨 그 남자를 상대로 자신의 작품을 변호해야만 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쓴 완벽한 기술 보고서와 그녀가 만든 아름다운 향수를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알릴 용기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타고난 수줍음과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한태호 회장이 조용히 그녀의 앞에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만든 별의 눈물, 샘플병을 집어들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향수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격려하려는 힘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힘이 있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겪었던 슬픔 절망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순수함과 희망. 이 향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당신의 영혼 그 자체야. 그는 서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일 당신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이 향수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오. 초의 이사도 보지 마시오. 오직 당신의 작품만을 믿으시오.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믿겠소. 그의 말은 마법과도 같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감해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작품이 가진 힘을,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진실성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서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연설문을 외우는 대신 자신의 작품 별의 눈물과 함께 밤을 새웠다. 그녀는 그 향기를 만들었던 첫 순간부터 모든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별빛이 쏟아지던 밤의 영감, 수백 번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조화를 찾아냈을 때의 환희. 그 모든 감정들이 향기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수줍고 보잘것없는 조향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별의 눈물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창조자였다. 조인식 당일 아침, 한태호 회장의 팀이 준비해준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민설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그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용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별의 눈물이 담긴 작은 향수병을 쥐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방패이자 그녀의 칼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자신의 악마와 마주하고 자신의 꿈을 되찾기 위해. 발표회의 전야는 끝났다. 이제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계약 조인식 및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최 이사는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걸작과 이번 M&A의 성공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향수의 역사를 새로 쓸 위대한 작품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비장하게 선언하며 자신의 향수를 공개했다. 평범하고 대량 생산된 듯한 아무런 개성도 없는 향수병. 직원들이 행사장에 그 가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향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저 그런 어디서나 맡아볼 수 있는 영혼 없는 인공의 향기일 뿐이었다. 기자들은 의무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예의 바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이사는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한태호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처음에는 최 이사의 노력을 칭찬하며 여유로운 미소로 입을 열었다. 우리 오너스 그룹은 언제나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제품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실성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 이사님, 당신의 삶은 그리고 당신의 작품은 과연 진실성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것일까요? 그는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최 이사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의 불법 도박빚 내역서가 떠올랐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진실성입니까?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스피커를 통해 최 이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하던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깟 안정제 가지고 뭘 그렇게 튕겨. 내가 시키는 대로 관련 서류나 전부 파기해버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최 이사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한태호 회장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선보인 저 향수 역시 가짜입니다. 스크린에는 민설이가 작성했던 기술 보고서가 나타났다. 값싼 합성 원료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 안정제 성분표. 이제 사건은 단순한 기업 사기극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 공공의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진짜는 누구의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태호 회장이 말했다. 이 향수의 진짜 주인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는 무대 한쪽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민설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대서 울고 있던 겁 많던 여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에 자신감 넘치는 한 명의 전문가였다. 그녀는 최 이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청중을 향해 섰다. 그녀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향수, 별의 눈물에 담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향수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소란스럽던 행사장은 점차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짜 작품을 공개했다. 심플하지만 예술적인 곡선이 살아있는 마치 별의 눈물방울 같은 모양의 향수병. 그녀는 그 향수를 허공에 한번 뿌렸다.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최 이사의 가짜 향수 냄새를 압도하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향기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슬픔과 위로, 순수함과 희망, 그리고 고귀한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있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향기에 매혹되었다. 냉소적이던 기자들조차 넋을 잃고 그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다. 두 개의 향수. 그 차이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 민설이는 자신의 작품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무대 아래 최 이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의 발표회는 대한민국 향수업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다. 최 이사는 그 자리에서 사기 및 소비자 안전 위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결국 헐값에 한태호 회장의 오너스 그룹에 인수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교활했던 야망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 민설이. 상색에 걸작을 도둑맞은 비운의 천재 조향사.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녀의 수줍음과 순수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재능과 용기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조향사가 되었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한태호 회장은 이제는 자신의 그룹에 속하게 된 최 이사의 옛 회사로 서리를 불렀다. 그는 그녀를 과거 최 이사가 앉아있던 가장 전망 좋은 CEO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이제 이곳의 부패한 요소들은 모두 정리되었어.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이제 당신의 별의 눈물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플래그십 향수로 세상에 선보일 시간이요.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나는 이곳에 당신만을 위한 독립적인 향수 연구소를 만들어 주겠소. 완벽한 창작의 자유와 그룹의 모든 지원을 약속하지.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당신만의 예술을 마음껏 펼치면 돼요. 그것은 모든 창작자가 꿈꾸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수줍던 조향사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창조주가 된 것이다. 그녀는 벅찬 감동과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민설이의 별의 눈물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다. 출시 기념 파티는 그 어떤 명품 브랜드의 행사보다도 더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다. 파티의 주인공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민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도 구석에서 울고 있던 상처받은 작은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예술가였다. 별의 눈물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좋은 향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된 이야기에 열광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리는 잠시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태호 회장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되었군. 태호가 말했다.
서리가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한 호텔의 복도에서 절망의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향수업계의 새로운 전설이 바로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